자, 수학원 첫 번째 단원 이름이 지수죠. 지수. 수학원 첫 번째 단원 이름이 지수 단원. 우리가 지수라는 이 수를 언제 처음 배우는 거냐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수가 뭐냐? 그 개념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중학교 1학년 과정대로 설명을 해주면 같은 수를 반복해서 여러 번 곱했을 때, 그쵸? 맞아요, 틀려요?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했을 때 그 수의 표현이죠. 맞아요? 선생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수를 3번 반복해서 곱했다 라고 한다면 이 곱의 표현을 우리는 A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표현했을 거예요. 이게 지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 지수의 개념은 거듭 제곱의 개념인 거예요. 몇 번 곱했느냐, 거듭 제곱의 개념의 지수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사용한 거예요. 근데 수학 과정에서는 거듭 제곱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지수 말고 다른 의미의 지수들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수라고 하면은 다 거듭 제곱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사용했던 지수들은 거듭 제곱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거듭 제곱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수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지? 이해돼요?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구분을 지어줄 거예요. 그것을 선생님이 구분을 지어줄 건데 여러분들이 지수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에 따라서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구나, 이렇게 바로 구분이 되도록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연습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줄 건데 안타깝게도 이 개념원리 수학 원책도 마찬가지고 정석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교재에서 그런 설명이 충분치 않아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교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수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교재를 구성하지 않았다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단원 이름이 지수고 그 첫 번째 파트가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에 관한 파트고 두 번째 파트가 지수의 확장 파트인데 선생님은 이 두 파트를 동시에 설명해 주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를 별개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를 동시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할 것이다. 알겠죠? 자, 다시 선생님이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지수의 의미는 거듭 제곱의 의미다. 몇 번 반복해서 곱했느냐, 그거를 표현할 때 사용된 수였다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이 지수의 의미가 너 말고도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1차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받아들이나요? 네, 좋아요. 그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단한 지수 법칙 하나만 한번 선생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우리 지수 법칙은 중2 과정에서 전부 다 배웠을 거예요. 지수 법칙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있느냐? 자,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했을 때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나눴을 때 그리고 a의 m제곱을 n제곱했을 때 이 세 가지 과정만 우리가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이 같을 때 밑이 같은 수를 우리가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하면 된다. 이게 지수법칙이고 밑이 같은 수를 나눗셈 할 때는 지수끼리 빼면 된다. 자, 거듭제곱의 표현을 다시 거듭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지수끼리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지수법칙인 거예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할 거예요. 이 부분을 사용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어떤 걸 설명하고 싶은 거냐?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루트라는 걸 처음 배우죠. 자, 무리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사용되는 게 바로 루트예요. 이 루트의 기호의 의미는 뭐죠? 루트라는 기호의 의미는 뭐죠? 이거는 제곱근호예요. 제곱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곱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지. 그치? 제곱근은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수 x를 제곱을 했더니 3이 됐더라. 그때 우리가 이거를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이 x라는 값을 우리는 해라고 부르죠. 근데 해를 또 다르게 부르면 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근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한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떤 형태의 방정식의 근이냐라고 물어보면 제곱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수의 해였던 거예요. 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x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제곱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x를 제곱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이 x를 우리는 제곱근호로 사용해서 루트 3이라고 여러분들은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선생님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반대로 접근해 볼 거야. 자, 어떻게 접근할 거냐? 지금 이 3의 지수가 1이죠. 맞아요? 이 3의 지수가 1이죠. 1. 이 1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 3의 2분의 1제곱의 제곱으로 표현할 겁니다. 어차피 지수법칙이 뭔지 알잖아요. 그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면 된다고 배웠으니까 이 1을 2분의 1 곱하기 2로 보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를 3의 2분의 1제곱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x제곱이 3인데 그 3이 3의 2분의 1제곱의 제곱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여기서 x는 뭐다? 3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 보자. 그러면 이 의미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수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의 의미는 몇 번 거듭제곱했느냐를 사용할 때 나타내는 숫자로만 인식을 했단 말이야.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면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을 몇 번 곱했냐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3을 2분의 1번 곱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수에 만약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만약에 사용이 되어져 있다면 얘는 거듭 제곱을 의미하는 지수가 아니라 거듭 제곱근을 의미하는 지수였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원 과정에서 첫 단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려면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지수의 개념은 거듭 제곱의 개념이었는데 그 개념 말고 그쵸? 다른 개념도 존재할 수 있구나. 그 첫 번째 개념으로 거듭 제곱 근을 우리가 지수로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자, 보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거듭 제곱을 사용하는 지수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수들이니까 그거는 안다고 치고 선생님이 거듭 제곱 근을 나타내는 지수만을 따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x라는 어떤 수를 n번 거듭했다고, n번 거듭 제곱했다고 치자. 그때 너를 계산한 수가 a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때 이 x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a의 n 제곱 근이라고 불러야 돼. 자, 조금 전에 했죠? x의 제곱이 만약에 3이었다면 이때 이 x는 3의 제곱 근이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일반화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x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x는 a의 n 제곱근이라고 말했어야 된다는 거야. x는 a의 n 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가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자, 처음에 무리수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호가 루트라고 그랬어요. 그 루트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하면 돼. 자, 루트라는 기호 이 앞부분에 이 n을 적어주는 거예요. n을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 루트를 처음 사용한 게 제곱근이잖아. 그러니까 제곱근은 2를 안 적어줘도 돼. 근데 2 말고 다른 수는 다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2는 생략을 할 수 있지만 이 이외의 다른 거듭 제곱근은 반드시 앞에다가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n 제곱근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호로는 바로 n 제곱근호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우리가 루트라는 기호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얘는 제곱근호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n제곱근을 표현하고 싶으면 언제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 n제곱근호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n을 적고 근호를 사용하면 n제곱근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는 누구의 n제곱근이었어? a의 n제곱근이었으니까 당연히 a를 근호 안에 표현해줘야 되겠죠. 이게 원리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하지? 자,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고 해석했어야 되는 거죠.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라고 해석했어야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너를 n제곱하면 a가 되는 거야 라는 뜻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지수 법칙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쵸? 얘는 지수가 1이지 1. 얘를 지수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n을 이용해서 어떤 두세 곱이 지금 1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숫자에다가 지수끼리 n을 곱해가지고 1이 나왔다면, 그치? 이 안에 있는 수는 당연히 a의 n분의 1로 표현이 됐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1이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자 보자. n제곱근을 사용할 때,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로서 n제곱근호라는 게 존재했지만, 그런 표현 말고, 그 표현 말고 지수를 대신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근데 여기서 사용된 지수랑 거듭 제곱에서 사용된 지수는 숫자의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거듭 제곱은 몇 번 곱했냐? 횟수야, 횟수. 그러니까 횟수니까 당연히 2분의 1, 3분의 1은 있을 수가 없어. 횟수는 당연히 뭐만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그렇지. 한 번 곱했다, 두 번 곱했다, 세 번 곱했다, 네 번 곱했다. 이런 의미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수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 제곱을 의미하는 지수는 뭐다? 자연수다. 자연수야. 근데 우리가 방금 배웠지만 거듭 제곱 근을 의미하는 지수는 뭐다? 그렇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표현된다는 거야. 그 유리수가 뭐다? n분의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무조건 n분의 1로 생겼어야 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 n분의 1의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긴 지수라는 거야. 그러면 지수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지수가 이런 수야. n분의 1 이런 식으로 n분의 몇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다 거듭 제곱 근을 의미하는 수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야 돼요. 근데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할 때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3의 2분의 1제곱을 3을 2분의 1번 곱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 바보 같은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몇 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거는 거듭 제곱근이다. 그러면 이때 분모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n을 의미하는 n분의 1의 꼴로 표현되어 있었으니까. 이해돼요? 그럼 얘는 n이 얼마였다는 거야? 2. 그게 제곱근이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수를 표현할 때 2의 4분의 1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2의 4제곱근으로 해석했어야 돼. 그러니까 2의 4제곱근이 무슨 뜻이야? 4제곱하면 2가 되는 수야 라고 해석했어야 된다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켜보면 자 8이라는 숫자의 4제곱근을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4제곱하면 8이 되는 수를 표현해 보겠다는 얘기야. 자 4제곱하면 8이 되는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수를 선생님이 지수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8의 4분의 1제곱으로 표현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숫자를 적을 때 지수적으로 수를 적을 때 소인수 분해를 해서 적어. 그러니까 원래 얘는 밑이 8인데 이 8이 소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8을 소인수 분해해서 표현을 많이 해.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8이 2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2의 세제곱의 4분의 1제곱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지수법칙 때문에 다시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2의 4분의 3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될 거야. 3하고 4분의 1 곱하면 4분의 3이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거듭 제곱 근을 표현하는 지수는 n분의 1의 꼴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분모만 사용해야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이 분자는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밑에 지수에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2의 4분의 3제곱을 읽을 때 2의 세제곱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읽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석을 하면 너는 몇 제곱근이야? 4제곱근인 거야. 누구의? 2의 세제곱. 그러니까 8의 4제곱근이야. 이렇게 해석했어야 된다. 이걸 해석할 수 있으면 이제 엄청나게 큰 산을 넘어간 거예요. 거의 다 왔어 이제. 자, 거듭 제곱 근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지수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석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맞아 틀려? 맞잖아. 해석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
알겠지?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됐다라고 선생님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아. 이게 표현의 첫 번째인 거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수는 몇 번 곱했냐를 의미하는 자연수의 형태의 지수였다면 이제는 자연수 형태가 아닌 n분의 1의 꼴의 형태의 지수도 표현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출발해야 돼.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배우잖아. 첫 번째 단원하고 두 번째 단원 나눠가지고 첫 번째 단원과 두 번째 단원을 나눠서 따로따로 배우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선생님이 이제 잘 넘어갔으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초등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거야. 여러분들 어떤 수를 더하거나 뺄 때 분수의 표현이 쉬워요? 아니면은 소수의 표현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2분의 1이라는 수하고 8분의 1이라는 수하고 더하기 빼기를 시켰단 말이야. 예를 든 거야. 알겠지? 이렇게 분수를 더하기를 시켰을 때랑 이 분수랑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0.5하고 8분의 1은 0.125인데 0.125하고 더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울 거냐? 라고 물어보면 소수의 표현이 더 쉽습니다. 자릿수 맞춰서 그냥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통분해야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이건 아주 쉬운 예예요. 야, 2분의 1하고 8분의 1을 곱하는 게 쉬워? 0.5에다가 0.125를 곱하는 게 쉬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분수 표현이 더 쉽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수는 다른 수인가요? 같은 수인가요? 같은 수죠. 분명히 동일한 수인데 표현이 다를 뿐이었지.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똑같은 거야. 나는 분명히 어떤 애는 지수로 표현되어 있고 어떤 애는 근호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똑같은 수를 같은 x인데 어떤 애는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애는 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 그지? 자, 선생님이 방금 선생님 설명한 걸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x를 세제곱해서 만약에 x를 세제곱해서 4가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이때의 x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겠지. 그지? 세제곱은 4로 표현하던가 아니면 4의 3분의 1제곱. 물론 이건 소위수분해서 2의 3분의 2제곱 표현 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숫자를 표현했을 때랑 이렇게 숫자를 표현했을 때 이 x가 두 종류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런 표현은 언제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이런 표현은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만 구분하면 계산할 때 편리해지는 거야. 자, 다시 설명을 하자. 왜 똑같은 숫자인데 표현을 다르게 사용했을까? 계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네 둘이 똑같은 숫자인데 왜 어떤 애는 소수 표현이고 어떤 애는 분수 표현이야? 그거는 계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뭔가를 연산을 하려고 하면 연산이 계산이니까 뭔가를 연산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 숫자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에 따라서 연산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똑같은 수를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냈을 때랑 지수를 사용해서 나타냈을 때는 왜 차이점이 생기는 거냐? 연산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수 법칙이라는 걸 사용하고 싶어. 지수 법칙을 사용했을 때 계산이 쉬워. 그럼 당연히 근호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지수를 사용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지수 법칙을 쓰려면 지수를 사용해야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들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거듭 제곱할 때 근호의 표현이 쉽겠어? 아니면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지수의 표현이 쉽겠어?
당연히 얘가 더 쉽단 말이에요. 아, 이제 알았다. 내가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거듭제곱하려면 지수의 표현이 훨씬 쉽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1단원과 2단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1단원에서는 근호를 사용하는 것을 연습시키고 공식을 만들어서 근호를 사용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고, 2단원에서는 지수를 사용해서 또 그 지수의 공식을 만들어서 또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니? 안 되잖아. 1단원이건 2단원이건 우리는 딱 하나야.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 때 계산이 쉬울 거냐, 이거를 따지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공식으로 외우기만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맛이 가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진짜 싫어해요. 이 교재에 있는 대로 하는 거 싫어해요. 선생님이 이유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유 합당하죠? 그래요, 맞아요.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서 표현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거는 초등과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알았어야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중학교 과정부터 가분수만 쓰다 보니까 대분수를 잊어버려. 아, 대분수가 워낙 불편해 보여.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사실 대분수 표현하고 가분수 표현도 똑같은 개념인 거야. 분수를 더하거나 분수를 더하거나 뺄 때 가분수 표현보다는 대분수 표현이 훨씬 쉬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왜? 통분할 때 분자가 엄청 커지냐? 별로 안 커지. 이 차이인 거야. 대분수로 표현하면은 분자는 별로 안 커지겠지. 근데 가분수로 표현했으면은 통분할 때 분자에서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숫자가 엄청 커져버려. 그러면 계산하는데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덧셈 뺄셈은 무조건 대분수 표현해야 돼. 근데 우리는 중학교 과정 이후부터는 대분수 표현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잘못된 교육이야, 잘된 교육이야? 잘못된 교육인 거야. 연산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있는데 곱셈 나눗셈만 하려고 무조건 가분수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표현을 선택했어야 돼요. 자, 어떤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어. 분수 표현이 쉬워, 소수 표현이 쉬워? 무조건 소수가 쉬운 거야. 자릿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근데 분수는 통분해서 분자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겠어. 또는 반대로 분자를 통분해서 분모를 비교하고.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통분하는 과정이 당연히 복잡해지겠지. 근데 소수 표현은 자릿수만 비교하면 쉽게 비교 가능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숫자가, 지금까지 배웠던 숫자가 복소수까지 다 배웠단 말이야. 근데 복소수 중에서 허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없으니까 허수를 제외하고, 알았죠? 실수만 따졌을 때, 내가 실수를 연산할 때 덧셈 뺄셈을 연산할 때는 어떤 표현이 쉽더라? 소수 표현이 쉽더라. 분수 표현도 많더라. 곱셈 나눗셈은 분수 표현이 쉽더라. 이해할 수 있죠? 크기 비교할 때 분수 표현이 쉽더라, 소수 표현이 쉽더라. 소수 표현이 쉽더라. 생각을 해야 돼. 지수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내가 어떨 때는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고 어떨 때는 지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냐, 이건 구분이 더 명확하지. 지수를 사용해서 표현했다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다? 곱하기, 나누기, 거듭제곱할 때 유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계산 문제를 볼 때 당연히 지수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근호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로 판단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10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11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특별히 따질 거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알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혹시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좀 추가로 설명을 해주자면 상식의 선에서 우리는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잖아. 1차 방정식 해 몇 개 있어? 물어보면 1개 있다고 그래요. 2차 방정식 해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보면 중학생들은 중학교 과정만 배운 애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 2개 있거나 1개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말했어야 돼. 근데 고등 이상의 과정을 배운 친구들은 뭐라고 했어야 되냐? 무조건 2개 있다고 했어야 돼. 왜? 허근도 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근이 없다라는 말은 안 어울려요. 근은 무조건 방정식의 차수만큼 존재해야 돼. 그러면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고등학생들이니까 당연히 3개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n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어야 돼요? 당연히 n개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게. x를 n번 거듭 제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수가 a였다.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당연히 n차 방정식이겠죠. 그러면 근은 몇 개 있어야 돼? 무조건 n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이라고 말하는 건 누구야? x지.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의 근 x는 몇 개 존재해야 되는 거야? n개 존재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질문을 선생님이 이렇게 바꿨어. 실수 x는 몇 개 존재하냐고 바꿨어. 근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만약에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져. 알았지? 자, 실근의 개수는 이렇게 생긴 n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이야. 무조건이라 그랬어. 무조건 셋 중에 하나야. 2개 있거나 1개 있거나 없거나. 아무리 차수가 높아져도 실근은 최대 2개까지만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도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알았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거야.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을 한번 따져볼게요. x의 4제곱이 예를 들어서 1이었다고 치자. 계산하기 편한 걸로 가자. 그럼 어떤 수를 4번 곱했을 때 1이 돼요? 라고 물어보면 원래는 방정식으로 따지면 4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수가 4개 있어야 돼. 근데 실수로 물어보면 2개밖에 없다 그래야 돼.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그럼 왜 그러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 아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요. 1을 이항할 거죠. 분해할 거니까. 그러면 이항하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걸 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이 돼. 자, 우리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근을 따로 따져볼 거야. 자, 얘가 x가 만약에 실수였다면, 네가 실수였다면 제곱하면 무조건 어떤 수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면 그건 실수가 아닌 거야.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x가 실수였다면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 양수에 1을 더하면 0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될 수 없죠. 양수끼리 더했는데 0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로 실근이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만 이제 실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 틀려. 그때 얘는 근이 몇 개 있어요? 2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있다고.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인데 실근은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8차를 가져가도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8차를 가져가도 똑같은 말. 자, 6차를 가져가도 똑같고 8차를 가져가도 똑같은데 8차 한번 해보자. x 8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x값이 실근으로 몇 개 존재해? 그러면 얘도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분해해보면 아는 거야. x 4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4제곱 플러스 1로 1차로 분해됩니다. 근데 얘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어떤 실수를 짝수건 곱했으니까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될 거야. 이 부분에 0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이 부분에서만 0이 나올 건데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져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더라고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수가 짝수차면 근은 두 개 있거나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자, 짝수건 거듭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떤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왜? 분명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실수는 짝수분 거듭 제곱하면 양수가 돼요. 이게 실수였다면 거듭 제곱을 짝수건 했을 때 음수가 나올 리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짝수차가 해결되겠죠? 너 양수야. 실근 두 개 있어. 너 음수야. 실근 없어. 너 0이야. 그러면 0 하나밖에 없겠지. 0은 0이니까. 이해할 수 있죠? 좋아요. 그러면 짝수차는 해결됐잖아. 그럼 홀수차가 이제 문제지. 이 지수가 홀수차면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지. 홀수차는 같은 수를 3번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나오는 거고 플러스를 3번 곱하면 플러스 나오는 거야.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안 바뀌겠지. 그러니까 너는 근이 있으면 무조건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한 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하냐? 분해야. 얘를 3차 방정식으로 해결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분해하는 걸 보여준다면 이렇게 분해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근이 존재하지 않는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그럼 다시 질문. 얘가 홀수면 근은 무조건 몇 개 있다. 한 개밖에 없다. 실근 하나밖에 없다. 양수 음수 구분하지 마요. 왜? 홀수면 얘가 원래 마이너스 해야지 마이너스 나오는 거고 플러스면 플러스 나올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맞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양수건 음수건 신경 쓰지 말고 이 지수가 홀수면 그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짝수면 두 개 있거나 없거나. 근데 특수한 경우는 0인 경우도 존재하니까 이것도 추가는 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맞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n이 짝수예요. 외우지 마. n 짝수야. 근데 a는 0보다 작아. 말이 안 되잖아. 야, 어떤 수를 짝수로 곱했는데 왜 네가 음수가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니까 근이 없는 거야. 실근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돼. 근은 몇 개 있겠어? 근 자체는 실근 말고 근은 무조건 n개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얘는 실근은 없는 거야. 말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n 짝수인데 a가 0보다 커. 양수야. 그럼 말이 되네. 그러면 짝수건 곱했을 때 되는 수는 두 개 있을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너는 실근이 두 개 있구나. 해석할 수 있다. 받아들여? 자, n이 홀수예요. 그럼 네 0보다 크든 너 0보다 작든 아무 의미 없지. 홀수면 무조건 근 몇 개 있다 그래서. 그렇지. 실근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이거를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걸 별도로 외울 필요 있어요? 없잖아. 이건 받아들여야 돼. 근데 여기서는 외우게 만들어. 11페이지에서는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파트니까 이건 절대로 암기해서는 안 돼요. 이건 그냥 지워버려요. 12페이지에 있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그냥 우리는 못 본 척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곱하기, 나누기, 거듭제곱 계산할 때는 지수를 사용해서 계산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근호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수를 사용해서 계산할 거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우리한테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두 번째 파트까지 다 배우고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만 해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예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예제를 통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지수적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몇 문제만 보여주면 여러분들 충분히 첫 번째 단원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고들 많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들 많았어요.